이 책의 저자인 리처드 도킨스는 철저한 다인 진화론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인지 책에는 온통 진화론을 기반한 내용이 가득해요. 제목부터 알 수 있듯이 이 책의 내용은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들이 유전자가 만들어낸 기계라고 주장하는데요. 즉, 생명체들이 하는 행동들은 유전자의 프로그래밍에 의해 발생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동물들의 이기적인 행동과 이타적인 행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기적인 행동의 대표적인 예로는 사마귀가 있어요. 암사마귀는 짝짓기 하는 수컷을 머리부터 먹어치우는데, 머리부터 먹는 이유는 곤충의 머리에는 억제 중추가 있어 수컷의 성행위를 지속시킬 뿐더러 수컷 사마귀라는 좋은 먹이를 얻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이기적인 행동으로는 먹이나 영역, 교미 상대와 같은 자원들을 다른 경쟁자와 공유하기를 거부하는 행위도 있어요. 반대로 이타적인 행동의 대표적인 예로는 일벌들이 있습니다. 일벌은 꿀을 훔쳐가려는 도둑에게 침을 쏘는데요. 침을 쏘게 되면 내장이 같이 빠져서 일벌은 죽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이 먹이를 지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기 자신은 그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되죠. 동물의 이타적 행동 중 가장 흔한 행동은 새끼에 대한 어미의 행동인데, 어미는 새끼에게 먹이를 주고 포식자로부터 새끼를 지킵니다. 자기 자신이 위험해지더라도요. 저자는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행동들은 전부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려면 태초의 생명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를 알아봐야 해요. 태초의 생명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에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분자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 분자는 수많은 복제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던 중 복제 과정이 완전하지 않게 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되어 변종이 생성되고 점점 서로 다른 분자들이 생겨나면서 진화를 해갔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다른 각 분자들은 복제하기 위한 자원을 놓고 경쟁을 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어 세포가 탄생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태어난 모든 생명체인 동식물,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은 유전자에 기반한 생존기계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수많은 세월을 거쳐 진화하게 된 우리와 대부분의 다른 생존 기계는 왜 유성생식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염색체는 왜 교차하는 것일까요? 유성생식에 대안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딧물 암컷은 수컷 없이 새끼를 낳을 수 있으며, 그 암컷들은 모두 어미의 유전자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또한 많은 식물은 무성생식을 하죠. 유성생식을 하는 이유는 복제의 오류입니다. 복제의 오류란 돌연변이의 발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는 우리와 같은 유전자를 가진 생명체를 복제하고 싶어 합니다. 식물 같은 유전자의 복잡함이 낮은 생명체들은 무성생식을 해도 100% 그대로 복제할 수 있지만, 인간이나 동물 같은 복잡한 유전자의 집합체는 돌연변이의 가능성이 있어서 유성생식을 통해 돌연변이의 발생을 없애는 것이죠. 복제 과정의 오류는 복제되는 유전자에게 명백히 불리하니까요.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유전자가 생존기계의 행동을 제어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타적이든 이기적이든 동물의 행동은 유전자의 제어하에 있으며, 그 제어가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유전자가 여러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학습 능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맛있다고 생각하는 음식, 따뜻한 걸 느끼면 앞으로도 계속 그 행동을 하고, 고통이나 안 좋다고 느끼는 것들은 피하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행동을 담당하는 유전자가 다른 행동을 담당하는 경쟁적 유전자, 즉 대립 유전자보다 유전자 풀 속에서 더 잘 생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유전자가 유전된다는 증거는 있을까요? 저자는 그런 증거는 없지만 이러한 행동 패턴을 연구를 참고할 필요는 있다고 말해요. 꿀벌은 부조병이라는 세균성 전염병에 걸리는데, 꿀벌의 애벌레나 번데기가 벌집 속에서 세균에 감염되어 썩는 병이에요. 벌 중에서 어떤 종류는 다른 종류보다 이 병에 걸리기 쉬운데, 그 원인은 행동의 차이에 있어요. 위생적인 벌은 감염된 애벌레를 발견하고 봉방의 뚜껑을 떼고 애벌레를 끄집어내 버림으로써 병을 빨리 근절할 수 있어요. 반대로 감염된 애벌레를 버리지 않는 종류는 병에 걸리기 쉽게 되죠. 이에 대해 연구를 한 사람은 로센블러라는 사람인데, 그는 1세대의 일벌들이 모두 비위생적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로센블러가 1세대와 위생적 형질의 종류를 교배시키자 새로 태어난 일벌은 세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완벽한 위생적 행동을 보였고, 두 번째 그룹은 전혀 위생적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중간쯤 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병에 걸린 애벌레가 있는 봉방의 뚜껑을 떼기는 했지만 그 뒤 애벌레를 버리는 일은 하지 않았는데, 이를 본 로센블러는 뚜껑을 떼는 유전자와 애벌레를 버리는 유전자가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로센블러는 겉보기에 완전히 비위생적인 일벌들은 애벌레를 내버리는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 뚜껑을 떼는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 추측했고, 그는 이 추측을 확인하기 위해 봉방의 뚜껑을 떼주었습니다. 그러자 겉보기에 비위생적인 일벌 중 절반이 완전히 정상적인 애벌레 버리기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전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생존기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서로 협력한다는 사실을 드러내요. 애벌레를 버리는 유전자는 뚜껑을 떼는 유전자가 없다면 필요 없을 것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여러 종의 생존기계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생존기계에 영향을 줘요. 예를 들어 포식자와 피식자 관계, 기생자와 숙주 관계, 희소 자원을 놓고 싸우는 경쟁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종의 생존기계끼리는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 서로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이유는 잠재적 교미 상대라는 것과
같은 자원을 두고 싸워야 하는 경쟁 상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동물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동종의 경쟁자를 죽이는데 전력을 다하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이 물음에 대한 일반적인 답은 앞뒤 재지 않고 싸우는 것에는 이익과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B와 C는 모두 나의 경쟁자인데 내가 마침 B를 만났고 B와 싸워 죽인다면 C의 경쟁자를 제거해 C에게 이익을 주는 것과 동시에 싸움으로 인해 먹이를 구하기 힘들어지거나 다친 상태에서 C를 만나면 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함부로 경쟁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에는 뚜렷한 이익이 없어요. 오히려 그 경쟁자의 죽음으로 당사자보다 다른 경쟁자가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이기적 유전자란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특정 DNA 조각의 모든 복사본들이에요. 이기적 유전자의 목적은 유전자 풀 속에 그 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생명체의 몸속에 자신의 유전자가 들어있다면 그 생명체를 도울 것입니다. 그 생명체에 들어있는 자신의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해서요. 이건 개체의 이타주의처럼 보이지만 유전자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생존을 위한 이기주의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각 개체의 유전자는 서로가 같은 유전자인 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은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즉 혈연자가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이 평균보다 높다는 사실이에요. 이 때문에 그토록 많은 부모들이 새끼에게 이타적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친척을 알 수 있는 것은 주위로부터 듣고 만나고 결혼이라는 형식과 뛰어난 기억력이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야생 동물은 누가 친척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일 동물이 자기와 신체적으로 닮은 개체에게 이타적으로 행동한다면 그 동물은 간접적으로 자기의 친척에게 어느 정도 이익을 주는 셈이 됩니다. 원숭이나 고래가 이를 잘 보여주는데요. 고래는 공기를 들이마시지 않으면 익사하기 때문에 아기 고래들이나 상처를 입어 수면까지 뜨지 못하는 개체를 같은 무리의 동료들이 도와서 수면으로 떠올리는 것이 관찰된 적이 있어요. 고래가 자기 친척을 알아보는 수단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무리에서 마주치는 구성원이 친척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그러한 이타적인 행동을 통해 나와 같은 유전자를 가진 개체를 도와주는 것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을 야생 돌고래가 구조했다는 믿을 만한 이야기도 있는데, 사람이 수면 가까이에서 숨을 못 쉬고 허우적대는 것을 보고 자신의 동족이라 생각하여 도와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유전자 관점에서 볼 때 자식을 많이 낳을수록 유전자가 그만큼 복제되니 어떤 생명체든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계속 낳는 것은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인구 문제예요. 인구의 가속적인 증가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동물이 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해 낳을 수 있는 것보다 적은 수의 새끼를 낳는다는 것이에요. 인구의 증식이 너무 많아지면 각 개체의 먹이 공급이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절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유는 영역권 때문입니다. 많은 동물들은 어떤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개체 수가 너무 많아지면 영역을 갖지 못하는 개체는 번식할 수 없게 돼요. 서울이 그러한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지방권에 비해 수도권은 출산율이 매우 적은데, 이는 땅 크기에 비해 사람이 너무나도 밀집되어 있어 집값이 오르고, 그로 인해 자신의 영역을 소유할 수 없고, 이는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아이를 많이 낳으면 아이를 돌보는 효율이 감소한다는 점이에요. 많은 자식을 낳으면 이익뿐만 아니라 그 대가 또한 존재해요. 예를 들어 자식의 수가 많아질수록 각 자식에게 주어지는 먹이의 양이 부족해 어른이 될 때까지 살아남는 자식이 거의 없겠죠. 새끼를 많이 낳게 하는 유전자는 어른이 될 때까지 살아남는 개체가 거의 없으므로 다음 세대에 전달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결국 많이 낳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식 수를 최대화하기 위해 자식의 수를 조절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어미가 자기의 새끼 모두를 공평히 대하는 것이 언제나 좋은 일일까요? 아니면 특정 새끼를 편애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미가 자식을 편애한다는 것은 어미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자식들에게 불균등하게 투자한다는 뜻이에요. 어미가 투자할 수 있는 자원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자원은 먹이가 있죠. 만약 어느 자식을 편애한다면 그것은 다른 자식의 기대 수명이 낮아질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어미 입장에서 보았을 때 편애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미가 편애할 만한 유전적 근거는 없어요. 어미의 자식에 대한 유전적 근연도는 모든 자식에게 50%로 같기 때문이에요. 즉 어미의 최적 전략은 자식이 번식할 때까지 양육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수의 자식에게 공평한 투자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막내의 경우는 조금 특수한 케이스예요. 만약 두 마리의 새끼 중 하나만 구할 수 있다면 어미는 나이 많은 새끼를 구할 확률이 높아요. 나이 많은 새끼가 이제까지의 투자량이 많고, 나이 적은 새끼는 나이 많은 새끼까지 키우기 위해 자원을 그만큼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방금 예시처럼 급박한 상황이 아닌 이상 어린 자식을 편애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죠. 예를 들어 어미가 한 입 분량의 먹이를 어느 새끼에게 줄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한다면 자력으로 먹이를 구할 가능성이 높은 큰 새끼보다는 그럴 능력이 없는 어린 새끼에게 줄 거예요. 왜냐하면 어미가 먹이를 그만 주더라도 큰 새끼는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다시 돌아와서 이미 낳은 자식이나 앞으로 낳을 자식이나 상관없이 어미는 모든 자식에 대한 유전적 근연도가 같기 때문에 유전적인 배경만 따진다면 어미가 특정 자식을 편애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미가 실제로 편애를 한다면 그것은 연령 등에 따라 결정되는 기대 수명의 차이 때문이에요. 암수가 만나 낳은 자식은
50%의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서로 협력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어느 정도 유리해요. 하지만 만일 한쪽이 자식을 낳고 도망칠 수 있다면 매우 유리하죠. 왜냐하면 남는 자원으로 다른 짝을 얻어 새로운 자식을 낳음으로써 자기 유전자를 더 많이 퍼뜨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수컷과 암컷은 자기 자식을 낳는 데에는 이해가 일치하지만 각각 양육 부담을 누가 질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의 차이가 발생해요. 자식에 대한 투자량이 줄어들수록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자식의 수는 증가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점에서 암컷은 수컷에 비해 매우 불리한데, 왜냐하면 암컷의 난자는 영양소가 풍부해서 처음부터 수컷보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컨대 포유류의 경우 자기 체내에서 태아를 키우는 것도 암컷이고 태어난 자식에게 젖을 만들어 먹이는 것도 암컷이며 자식의 양육과 보호의 부담을 지는 것도 암컷이에요. 따라서 부모가 아직 어린 자식을 내버릴 경우 버리는 것은 암컷이 아니라 수컷일 확률이 높아요. 트리버스라는 사람은 짝에게 버려진 암컷이 그 후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를 고찰하였는데, 최선책은 다른 수컷을 속여서 그에게 자기 자식을 친자라고 여기도록 하여 입양시키는 것이에요. 이럴 경우 수컷은 자신의 유전자가 섞이지 않은 자식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유전자 관점에서는 수컷에게 매우 불리해지죠. 그래서 수컷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암컷과의 교미에 앞서 구의 기간을 늘려 다른 수컷의 접근을 막고 암컷이 도망치지 못하게 하죠. 이런 방법으로 수컷은 암컷이 뱃속에 의붓자식을 베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버림받은 암컷이 새로운 수컷을 속여 의붓자식을 입양케 할 수 없다면 그 암컷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자식의 나이에 따라 달라요. 이제 막 임신한 상태라면 암컷은 비록 난자 1개 이상의 투자를 했지만 더 많은 투자를 하기 전에 빨리 유산시키고 새로운 배우자를 찾는 것이 유리해요. 버려진 암컷이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행동은 혼자서 자식을 키우거나 버리는 것이에요. 자식에게 수컷의 유전자가 반이나 들어있으므로 자식을 버리는 것은 수컷에 대한 보복이 될 수 있겠지만 자신의 유전자도 반이 들어가 있어서 버리는 선택은 딜레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버림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암컷이 선수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암컷에게는 강력한 수단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미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교미 전에 암컷이라면 잠재적으로 유리한 흥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하지만 교미가 끝나면 흥정은 끝나게 돼요. 암컷의 난자가 이미 수컷에게 제공됐기 때문이죠. 따라서 암컷은 유리한 흥정으로 바꾸기 위해 두 가지 전략을 내세우는데, 첫 번째는 가정적인 수컷을 선택하는 전략이고 또 하나는 남성다운 수컷을 선택하는 전략이에요. 가정적인 수컷을 선택하는 전략의 가장 단순한 예는 암컷이 수컷을 훑어보며 성실함과 가정적인 성격을 미리 따져보는 것이에요. 암컷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 오랫동안 접촉을 거부하고 수줍어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암컷이 교미에 동의하기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수컷은 성실한 남편이 될 가망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긴 약혼 기간을 강요함으로써 암컷은 성실함과 인내를 인정받은 수컷과만 최종적으로 교미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마음속에 둔 암컷이 최종적으로 교미를 허락할 때쯤이면 수컷은 암컷을 버리기엔 이미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은 상태이고, 암컷을 버리고 다른 암컷에게 가도 똑같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수컷은 이 암컷을 버리려 하지 않겠죠. 이제 남성다운 수컷을 선택하는 전략으로 넘어가면, 이 전략은 수컷에게 도움받는 것을 실질적으로 포기하는 대신 좋은 유전자를 얻는 데 힘을 쏟아요. 여기서도 암컷의 무기는 교미를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교미하기 전에 어떤 수컷이 좋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 선별해요. 그렇다면 좋은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증거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바로 생존 능력의 증거예요. 예를 들면 강한 근육 같은 성질은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러한 유전자를 가진 자식을 낳게 되면 자식 또한 같은 유전자를 가지게 되어 성체까지 살아남아 교미에 이르기까지 이를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이제까지 유전자의 여러 이점들을 알아보았지만 가장 큰 궁금점이 남아있어요. 유전자는 왜 굳이 모여서 생물체를 구성할까요? 이 질문을 다시 두 개의 질문으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는 유전자는 왜 세포 속에 모이게 되었을까요?이고 두 번째는 세포는 왜 모여서 다세포 생물체를 만들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인 유전자들은 왜 세포 속에 모이게 되었는가에 대한 답은 DNA 분자가 세포 속에서 어떻게 협력하는지를 봐야 해요. DNA 분자는 단백질을 만들고 단백질은 효소로서 특정 화학 반응에서 촉매 역할을 하는데, 하나의 화학 반응만으로는 유용한 최종 산물을 합성하기에는 충분치 않을 때가 있기에 다른 효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죠. 이러한 유전자 간의 협력은 유전자들이 모이게 만들게 되었어요. 두 번째 질문인 왜 세포는 무리를 이룰까요? 에 대한 답 또한 협력에 관한 것이에요. 세포가 무리를 짓는 것의 이점은 일단 몸의 크기예요. 큰 생물은 작은 생물을 먹을 수 있고 작은 생물에게 먹히는 것을 피할 수 있어요. 물론 너무 크면 에너지 섭취량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크기가 좋지만요, 또 다른 이점으로는 무리 내의 세포는 특수하되어 각각의 임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며 책의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신 분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